자녀가 자취를 합니다. 보증금 좀 보태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증여일까요? 자취에 필요한 보증금을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나눠볼 거는 두 가지예요. 자녀가 결국 자립도가 있냐,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상태에서 내가 보증금을 빌려주느냐 여부죠. 대학교 때 아니면은 아직도 배움을 하고 있다거나 대학원을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경제적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자취한다고 해서 보증금 빌려줄 때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서 보증금을 빌려줄 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보증금의 명의가 자녀 이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임대차 계약서를 쓸 것이냐의 여부도 다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갈래를 나눠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갈래를 나누면 네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상속과 증여로 또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자취방 명의가 누구냐. 사실 여러분들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 드죠? 아니 자취방 명의 자녀가 사니까 당연히 자녀의 명의로 해야죠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 그 자취방 명의를 부모님이 그냥 부모님 명의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생각이 드는 건 뭐예요? 요즘 전세 사기 아닌 전세 사기도 많아졌죠. 최근에 공시지가도 떨어져가지고 전세 보증금 그 비율도 낮아졌기 때문에 전세 사기 아닌 사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상황인데 그 보증금을 내가 그러면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죠. 왜냐면 내가 이미 집이 있고 전입신고를 해놨는데 어디 자녀가 들어가는데 내 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어요. 2억짜리 전세 계약을 맺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내 이름을 부모 이름을 거기다 넣어요. 그러면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느냐? 내 집이 있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의 이름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선순위 채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자녀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자녀 명의가 들어가서 전세 2억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빌려준 거죠. 자, 그럼 이 돈을 빌려줬다라는 가정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자, 이렇게 하면 아주 나이스해요.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2년 지나고 자녀가 나올 때 그 보증금을 다시 아버님이 가져가시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왜냐?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도움을 준 거고 그 돈을 다시 내가 회수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하는데 증여세 조사가 그 임대차 하고 있는 중간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소명하시겠어요? 이거 전세 끝나면 아버지가 다시 가져갈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겠죠. 근데 세무서는 뭐라고 알겠어요? 세무서 직원분들이 무작정 추징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국세청의 시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다 합리적으로 조세에 대해서 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문서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2억을 대신 내납해줬고 아직 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당신이 그 말을 하긴 하겠지만 그거를 아버지가 다시 받는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맞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그걸 믿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세무서 직원분도 조사관님도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당혹스러운 일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결국 이게 깔끔하게 예를 들어서 이 보증금 자체가 5천만 원 미만이고 나는 10년간 성년인데 부모님께 받은 것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5천만 원을 차라리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한 다음에 그걸로 임대 보증금을 내시는 게 차라리 깔끔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슈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경제적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사람이면 이 2억 원을 그러면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빌렸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차용의 성질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상 그 전세 세입자가 들어갈 때 결국은 보증금을 아버지가 대신 입금을 해주거나 본인에게 입금을 해주고 본인이 그 임대인에게 입금을 할 때 그 타이밍에 차용증을 쓰고 그것에 따라서 이자 지급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 세입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조사가 나오더라도 내가 소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간단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씩만 좀 생각을 해서 맞추시면 돼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차용증을 씁니까? 그런 예전에나 먹히던 그런 말은 제발 그만하시고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방어적 기제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조사관님도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자녀가 학생이라면 차용의 형태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 학생은 오히려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2억 원을 빌려가서 이 이자를 내고 있었다? 그 이자의 원천도 어디예요? 결국 아버지가 생활비 준 거에서 주고 있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도돌이표 같은 말도 제가 봤을 땐 변제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명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밝혀지죠? 전월세 신고제에서 많이 밝혀져요. 결국 여러분들 전월세 신고제가 지금 곧 다시 시작합니다. 곧 다시 시작한다는 표현이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계도 기간이어서 24년 6월 1일부터 이제 전월세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월세 신고 내역이 아주 또렷하게 DB화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된 보증금 증여 사건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경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려본 거예요. 이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서 자녀가 보증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도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